출장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조기에 귀국합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일부 의원이 삭발하는 등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사당은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 8개 나라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종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별 면허 방식을 협상했지만 미국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에 귀국합니다. 그 자체로 아주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했던 그가 서둘러 귀국하는 이유, 아무래도 검찰의 조직적 대응 방침을 정리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러자 경찰도 참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검찰을 재반박하고 나선 건데 국회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갈등이 이제 검경 갈등, 또 검찰 대 정부의 갈등 기류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유리 기자입니다.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서둘러 귀국합니다. 당초 귀국 날짜는 9일.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파문이 커지자 직접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수사 중 지휘 대신 수사 종결 뒤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문 총장은 귀국길에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고 곧이어 검찰 내부 의견을 모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 일선 청별 평검사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이 예상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총장 사표설도 나오지만 임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데다 국회 논의 과정도 남아있는 만큼 사퇴보다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 방향을 알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상정된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촘촘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검찰 수사 지휘는 중국 외에 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지휘를 받지 않는 게 촘촘한 통제냐고 반문하면서 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사건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의 조웅천 의원입니다. 처음부터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한국당은 그거 봐라, 항명이 나올 정도로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는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의 움직임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색은 분명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할게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자성 없이 반대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고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모두 검찰이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경찰의 수사와 정보 기능이 집중돼 경찰 국가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초 취지와 달리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논란이 많은지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안은 앞으로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고 한국당은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 총장 반발과 관련해 개념 없는 언행이 기득권을 포기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검찰까지 뛰어들면서 최종 법안 통과까지 또 다른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어제 머리를 밀었습니다. 강력한 장외 투쟁을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나머지 4당은 투쟁이 아닌 투정일 뿐이다. 가출 그만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종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장외투쟁지로 청와대 앞을 택한 자유한국당. 야당 목소리를 듣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것은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국회는 좌파가 점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정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전국 순회투쟁도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까지 이른바 경부선을 따라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주를 방문하는 등 호남선 투쟁에 나섭니다. 국회에선 삭발식도 등장했습니다. 2013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 반발해 집단 삭발을 한 뒤 5년 반 만입니다. 내 몸을 버리더라도 의를 쫓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두고 볼성사납다, 투쟁이 아닌 투정이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가출 정치를 중단하고 추경안 심사 등 민생법안 심의에 나서라고도 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애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양측의 대치 격화로 전국이 경색되면서 국회 파행 상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정치권의 갈등이 여론전으로 번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서로 적대감이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사회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협치 노력을 더 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만 그 협치의 전제 조건으로 적폐청산과 성찰 작업을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가 참으로 어렵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가장 힘든 게 정치권의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협치 노력을 당연히 더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과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 일이라 타협하기 쉽지 않다.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성찰 위에서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한국당과의 협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해야 하지 않냐는 말에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진보 보수의 낡은 프레임이나 이분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며 생각이 다른 정파의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각 당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협치를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아주 유감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도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화를 통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한시적으로 제재 예외를 허용했던 조치를 종료했습니다. 사실상 이들 8개국은 앞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할 수 없게 된 건데 중국과 터키 등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도 비상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우리 시간 어제 오후 1시를 기해 전면 발효됐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터키 등 8개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 예외 조치를 인정받았지만 앞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란과 원유를 거래하는 국가는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로 미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관련국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즉시 중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izim için petrol kaynaklarımızı yani ithal ettiğimiz petrolün kaynağının çeşitlendirilmesi kısa sürede mümkün gözükmüyor. 지난달 이란산 원유를 하루 평균 61만 배럴씩 사들인 중국.
원유 수입선을 바꿀 경우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만큼 미국의 일방적 독자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경우 중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미중 무역 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도 특별 면허 방식으로 반전의 기회를 누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이라크가 특별 면허 갱신을 통해 이란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대체 공급선을 찾을 때까지 이 방식을 적용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체 공급선 마련으로 국제유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셰일 오일 업계도 증산에 들어가면서 국제 원유 시장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의붓 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나온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등이 기각의 사유인데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친어머니와 남편이 범행을 놓고 입을 맞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39살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증거로는 유 씨가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살인과 유기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죄가 성립할지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장 실질 심사에 나선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모 인정하신 거 맞습니까?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하지만 법정에서 유 씨는 남편이 두려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남편이 딸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하던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딸의 시신을 범행 하루 뒤 저수지에 유기했고 이후 3차례나 현장을 다시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현장 주변에서 지켜봤습니다. 이후 이들은 검거에 대비해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말을 맞췄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13개월 된 아들을 유 씨가 키워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 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단했던 경찰은 예상 밖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구속된 의붓 아버지를 대상으로 살해 이전의 추가 학대와 성범죄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로 어제 경찰에 소환됐던 가수 승리가 14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승리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차린 술집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에서 수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가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80대 남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또 전북 김제에서는 달리던 SUV 차량이 경운기를 들이받아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들것을 든 남성들이 지하철 선로로 향해 걸어갑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구로역 사이 선로에서 85살 송모 씨가 달리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상행선 전동차와 KTX 열차의 운행이 자정 무렵까지 지연됐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여파로 선로 2곳 중 한 곳만 운행하다 보니 병목 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쓰러진 남성의 가슴을 세차게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과 경운기가 부딪혀 경운기 운전자 85살 윤모 씨와 부인 8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거센 불길에 맞서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공장 2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방송인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배된 지 24일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 씨가
두 차례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의 얘기입니다. 방탄소년단, 그 콧대 높다는 미국 음악 시장에서 빌보드 2관왕을 석권하며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특히 단체 가수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았는데 그들이 제친 다른 그룹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호명되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퍼져나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듀오 그룹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팬클럽 아미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공유한 작은 것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still the same boys from 6 years ago. We still have the same dreams. We still have the same fears. We still have the same thoughts. Just let's keep dreaming the best dreams together. Thank you. I love you all. 시상식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미국 톱 가수 할시와 함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처음 빌보드 차트 주요 부문인 톱 듀오 그룹 부문 후보에 올라 마룬5, 이매진 드래곤스 등 세계적인 그룹을 제치고 수상했습니다. 또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3년 연속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 2관왕에 오르며 미국 음악, 나아가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에 섰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주류 시장에 BTS가 안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까지는 K-팝이 화제였다면 이제는 마켓, 시장의 측면에서 완전히 주류를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새 앨범을 발매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4일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8개 지역에서 투어 공연을 가집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했던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냥 협박한 게 아니라 집 앞까지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 너희 얼마나 갈 것 같야? 정권 다 끝났어. 뒤질 줄 알아라. 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도를 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야. 구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행위에 동참하라고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밤중에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은 7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 윤 지검장은 방송 이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도 김 씨의 협박 대상이었습니다. 야, 가짜 방송 사장! 손석희! 얼굴 좀 보게! 대화 좀 하게! 맨날 가짜 방송만 들고 말이야! 검찰은 어제 김 씨의 집과 개인 방송실이 있는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 씨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윤 지검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집 앞에 찾아가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돈 넘은 유튜브 방송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 오전 가수 박유천 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송치합니다. 박 씨는 연인이었던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6일에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경찰이 수사로 밝혀낸 5차례 투약 외에 2차례 더 투약한 바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은 이달 중순쯤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가 유혈 충돌로 번졌습니다. 적어도 4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숨진 사람들 중에는 10대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망명설까지 돌았던 마두로 대통령은 군 병력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총성과 함께 체류탄이 도심을 메우며 정부군과의 격렬한 유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4명이 총격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14살과 16살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230여 명이 다쳤고 200여 명은 구금됐습니다. quién sabe cuántos muertos hay. No sé si será en vano, si será como sea, pero es algo que está pasando y que nadie pareciera que nadie le importara. 마두로 대통령은 4,500명의 군 병력이 참석한 공군 기지 기념식에 나타나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국영 TV를 통해 군의 단합을 촉구하고 쿠데타와 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Cuántos muertos habría si aquí arranca una guerra civil por la insensatez de los golpistas y traidores? 마두로 정권은 야권 지도자 로페스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반정부 시위자들에 대한 색출에 나섰습니다. 과이도 국회의장과 함께 시위대에 참가했던 군인 25명은 브라질 대사관에 망명을 추진 중입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전기를 모아놓았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ESS라는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최근 이 장치에서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4개월 넘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들이 사실상 고사 위기라서 다음 달 최종 조사 결과를 앞두고 속 끓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가스 공장의 ESS에서 불이 나 3층 건물이 순식간에 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국의 ESS 화재는 무려 21건입니다. 심각한 건 상당수가 점검을 마친 뒤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저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것도 ESS거든, 2개 다. 3개가 있어가지고 수신을 해요. 12월 달에도 체분이나 방문했었고. 정부는 건물에 붙어 있는 ESS 500여 곳의 가동을 멈추고 4개월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 충격으로 고장난 건지, 결로나 먼지 등이 원인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최근엔 일부 조건에서 실제 불이 난 것과 비슷한 상황이 관측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초 발표됩니다. 사이트가 전부 전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배터리 생산 회사 등 업계는 애가 탑니다. 삼성 SDI의 이익은 절반으로 줄었고 LG화학의 ESS 관련 손실액은 1,200억 원입니다. 중소업체들은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 원인 조사 발표와 재가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철저한 원인 조사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준비해서 안전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공급을 해야지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밝힌 뒤 ESS 설치 기준 개정과 KS 표준 제정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오늘은 한낮에 초여름같이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이 되겠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한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 대구가 무려 28도가 되겠고 춘천 27도, 서울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이 되겠지만 인천의 경우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또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황사에 있습니다. 중국발 황사가 서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은 다시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0%대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로 인한 저물가 현상이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와 같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1%를 넘지 못했습니다. 넉 달 누계 상승률이 0.5%에 불과한데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습니다. 유가와 채소 가격 하락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석유류가 5.5% 내려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유가나 계절적 요인을 빼도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이 5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1분기 GDP도 역성장한 데 이어 저물가까지 지속되면서 시장의 우려는 커졌습니다.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기를 놓치면 일본처럼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경제가 나빠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조금씩 낮추는 금리 정책보다는 경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통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기존 예상에 부합하고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직 금리 정책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게 하는 입장입니다. 2.6% 성장을 자신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IMF 등이 통화 완화를 권고했다며 통화 정책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 악화되는 경제 지표 속에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최근 동해 해역에 지진이 잇따르자 포항 앞바다에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도 위험하다고 해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자체가 정부에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류재현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우뚝 솟은 철 구조물이 보입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해저 안반층에 주입해 저장하는 시설로 지난 2017년 산업통상부가 국내 최초로 건설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이산화탄소 10,000톤을 주입해야 하지만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가동은 중단됐습니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시설은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여전히 지하 800여 미터에는 이산화탄소 100톤 정도가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포항시는 해당 시설이 안반 사이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다 유체압을 높여 단층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최근 동해 지진이 잇따른 만큼 저장소 영구 폐쇄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내외 학자에 의하면 미소진이 유발된다는 그 발표도 있습니다. 이 저장된 이산탄소가 있다면 이것이 다시 유출됨으로 해서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포항 앞바다의 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안정된 해저 안반층을 골라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건설하면 안전한 운영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성과도 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하루 평균 성인이 휴대전화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볼까요? 애플사에 따르면 자그만치 80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수시로 들여다본다는 뜻일 텐데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휴대전화를 멀리하셔야겠습니다. 미국의 한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엄마가 스마트폰을 볼 때 아이는 무얼 하나 실험을 했는데요. 뉴욕 김채로 특파원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살 배기 아이 젠슨이 엄마와 함께 실험실에 들어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자 엄마는 스마트폰을 보고 문자도 보냅니다. 엄마의 행동을 본 젠슨, 15초가 지나자 엄마에게 말을 겁니다. We have some other things we do, Mommy. We have some other things to do, Mommy. 그래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는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젠슨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We have another thing to do, Mommy. Mommy! You gonna listen to me, Mommy. Listen to me, Mommy. 엄마가 스마트폰을 보는 2분 동안 젠슨은 7번 엄마를 찾았습니다. 젠슨과 비슷한 또래의 트래시에게도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가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자 트래시는 하던 행동을 모두 멈췄습니다. 엄마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기 전까지 기다렸습니다. I was actually really surprised at his reaction. I think you don't realize when you're at home in your own environment. I think I'll pay attention more now.
to not pick my phone up. 부모의 관심을 끌려는 자녀 입장에선 스마트폰이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이 조사한 결과 성인은 하루 평균 휴대전화를 80차례 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서학과 학회는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부모는 꼭 필요한 가족과의 화상통화를 제외하고 아이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인도 동부 오디샤주의 벵골만에 최근 10년 사이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파니가 상륙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인도 당국은 매우 강력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사이클론 파니가 현지 시간 3일 오디샤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사이클론 파니가 1999년 1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이클론 이후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얀색 상자를 실은 드론이 조심스레 이륙합니다. 한참을 비행해 도착한 곳은 병원 옥상인데요. 드론 속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이식 수술을 위한 심장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의료팀이 드론으로 장기를 전해받아 이식 수술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메릴랜드대 외과 관계자는 드론이 도착하자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에 빗대 드론에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의학계에는 큰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코끼리에게 연신 말을 건네면서 다정스레 쓰다듬습니다. 코끼리도 노인의 손길이 싫지 않아 보이는데요. 영국의 한 코끼리 조련사가 예전 동물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토끼리를 30여 년 만에 독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코끼리와 조련사는 만나는 순간 서로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방장관이 나왔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국방장관의 여성이 표진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여성 국방장관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영국 정부 새 국방장관에 페니 모돈트 현 국제개발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영국에서 첫 여성 국방장관입니다. 모돈트 장관은 해군 예비역으로 국제개발부 장관을 맡기 전 국방부 부장관직을 수행했고 해군 기지가 있는 포츠머스가 지역구입니다. 아버지는 낙하산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Well, it is a huge privilege to be back at the Ministry of Defence and to be asked to work with the best armed forces in the world. And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getting on with the job. 전임 개빈 윌리엄슨 국방장관은 중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화웨이 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가안보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잘못으로 해임됐습니다. 모돈트 장관이 임명되면서 유럽 주요 국가 국방장관을 모두 여성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2013년 말부터 장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플로랑스 파를리는 2017년 당시 여성 장관으로부터 국방장관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2014년부터 여성이 연이어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스페인 국방장관 역시 여성입니다. 유럽 최초 여성 국방장관은 1990년 핀란드에서 탄생했습니다. 이후 여성 국방장관들이 잇따라 배출되고 최근엔 동시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어 유럽은 여성 국방장관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화재로 무너졌던 숭례문을 복원한 직후부터 단청 곳곳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복원 과정에서 접착 물질을 잘못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숭례문의 본 모습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속 노력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라졌던 전통 악교를 복원해낸 것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3년 복원된 숭례문 단청은 공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안 돼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처마 아래 단청은 여전히 마른 논처럼 갈라져 있고 채색이 아예 떨어져 나간 곳마저 눈에 띕니다. 단청에 칠을 할 때 전통 악교가 아니라 합성 접착제에 일본산 악교까지 뒤섞어 쓴 탓입니다. 수십 년간 전통 악교의 명맥이 끊기면서 그동안 재수리는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내구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이 확정된 다음에 뭐 2년, 3년 후에라도 단청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소가죽을 20시간 이상 끓여낸 맑은 물을 압축해서 만들어진 끈끈한 액체. 이 액체를 냉각한 물질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쓰던 천연 접착제 악교입니다. 2년여간의 연구 끝에 우리 천연 악교가 전통 방식에 맞춰 복원된 겁니다. 이 악교를 다시 물에 풀고 물감과 섞어 바르면 비로소 우리 전통 악교를 쓴 단청이 태어납니다. 합성 수지 그 풀은 자체는 늘어났다 줄지를 않기 때문에 나무에는 그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악교를 써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을 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접착력 등 전통 악교의 특성을 수치화한 표준도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품질 기준과 또 어떤 매뉴얼들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복원된 전통 악교는 빠르면 오는 2023년부터 숭례문 단청의 재수리를 포함한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보급 중인 제로페이를 이제 전국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제로페이를 외면하는 상황이고 서울시 예산 낭비 논란도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로 휴대전화의 바코드를 읽자 결제가 끝납니다. 네, 결제되었습니다. 전국 4만 3천여 편의점에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휴대전화 바코드만 찍으면 결제되도록 방식도 예전에 비해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데다 홍보도 충분히 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제로페이 되나요? 아니, 하면 되는데 하면 잘 안 되더라고. 손님을 아무도 들고 온 사람 없어. 시청 직원이 4명이라고 와가지고 있잖아. 또 안 되면 안 산다. 편의점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가게에서는 소비자가 결제 금액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예전의 결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결제 방식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지가 좋은데 아직까지 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더 신속한 방법이 있으면 더 편리하긴 하겠는데. 제로페이 시범 시행 5달. 가맹점은 25만 개로 늘었지만 하루 사용 규모는 여전히 평균 8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곳당 결제하는 금액이 하루 300원 꼴입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등 400여 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급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용이 여전히 저조한 데다 할인에 따른 서울시 수입이 1년에 80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추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혜택 인원이 적은 데다 선정 기준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직자와 지역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취업마당입니다. 이력서를 쓰는 청년들은 많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긴 어렵습니다. 미취업 지역 청년을 위해 인천시가 취업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뒤 2년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쓸 수 있는 돈을 체크카드로 지급합니다. 학원비와 도서 구입비는 물론 식사할 때와 교통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기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구직 청년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고, 오는 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올해는 250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현재 주 2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구직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정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로는 4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하지만은 그 수당을 받은 한에서 만약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통장 역시 지역 중소제조기업에 다니는 청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선착순으로 선정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수혜 대상조차도 공감하지 못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길은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데다 버스도 적기 때문인데요.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무료 택시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4학년 청정이는 요즘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걸어서 20분, 버스로 40분 등 학교 가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제 시간에 맞춰 집 앞에 도착한 택시를 타고 30분 만에 학교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에듀택시를 도입하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학부모들이 제일 먼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택시가 바로 집 앞까지 나오니까 오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훨씬 더 편하고 또 이른 시간에 안 나가도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짧고 훨씬 더 좋습니다. 왕복 2시간 동안 도보와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가던 학생들 역시 이제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버스보다는 편하고 나 멀미도 안 하고 좋아요. 이번 달부터 전남 7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에듀택시는 모두 79대. 학생들은 별도의 요금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지만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와 그다음에 학교 만족도를 분석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듀택시가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서울에서 시즌제 서커스 축제가 시작됩니다. 공중고개나 줄타기 등의 단순한 기예를 넘어서 다양한 즐거움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수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기타 연주에 맞춰 맨몸으로 장대를 오르는 광대. 6m 높이의 장대 위에 아슬아슬 서 있더니 순식간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하며 기예 동작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서커스가 한 20, 30년 전부터 굉장히 달라졌어요. 크게 달라진 방향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우리 알고 계신 연극이라든지 무용, 음악과 같이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의 조명과 음악에 맞춰 줄 위를 오가는 남자. 위태롭게 팔을 휘저어가며 줄 위에 앉더니 급기야 누워버립니다. 줄 위에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할 때 그 긴장감이 사실은 일상에서도 항상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줄에서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말마다 이곳에서 서커스 시즌제가 열립니다. 국내외 총 14팀의 서커스 공연을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근대 서커스에서부터 최근의 현대 서커스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서커스를 다시 되살리자는 취지입니다. 공연뿐 아니라 줄타기 등을 전문가로부터 배워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매년 5월에 서커스 축제를 열고 5월을 서커스의 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소통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밀리는 구간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 부근까지 일부 구간을 제외한 긴 구간 정체입니다. 하지만 일산 방향 잠실대교 부근 등 평소보다 한산한 구간도 제법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안 쪽 원릉교에서 종안분기점 사이 지체와 정체며 응봉로 응봉교에서 성수대교 부근까지 간간히 서행될 때 있지만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주말 나들이길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연등 행렬로 동국대학교에서 조계사까지 양방향 모두 순차적 전면 통제되며 특히 흥인지문에서 종로 1가 사이는 내일 오후 1시부터 모레 새벽 3시까지 통제가 계속됩니다. 역시 토요일인 내일 잠실 롯데타워 불꽃축제로 통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석촌호수 일대 잠실로와 오금로 일부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내일 도심안 쪽에는 대규모 집회로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만여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 후 효자동 파출소 앞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수익성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의 이익이 1년 전보다 85%나 줄었습니다. 빚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5조 4천억 원에 이르던 순이익이 2017년 반토막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 1천억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7조 원 이상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2년 만에 1조 원 넘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천억 원의 흑자를 이어가던 건강보험공단도 3조 9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 하락에다 연료비 증가 등 발전 단가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적이 많이 나빠진 곳이 건강보험공단인데 보장성을 대폭 높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급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또 지난 1년 동안 정원을 3만 6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증가율이 10%가 넘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대폭 늘린 결과입니다.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었지만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공공기관의 빚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관련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더 나빠질 전망이고 오는 2023년까지 4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추가 지출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없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복지 확대 등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경쟁적으로 이어지면서 공공기관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안 없는 부채 증가와 부실 경영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조기 귀국합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일부 의원이 삭발하는 등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사당은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 8개 나라에 대한 한시적인 제재 예외 조치를 종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별 면허 방식을 협상했지만 미국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오늘은 한낮에 초여름같이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이 되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 대구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춘천 27도, 서울도 2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되겠지만 인천의 경우에는 오늘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황사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점차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는 건 일요일부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